한국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승옥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이신 김인영 교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승욱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지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간이 매우 암울한 시기였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입걸음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제 성장 과정을 거쳐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일제시대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시대의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편입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됐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났던 1953년으로부터 지금 가장 최근 자료가 있는 게 2018년 GDP 자료까지인데 그 사이에 1인당 명목소득은 이제 500배 정도, 503배 증가했습니다. 나라 전체 GDP 규모로 따지면 4만 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물가를 고려 안 한 거고요. 이건 물가를 고려했을 때 지난 30년 동안 7.2배, 65년 동안 53년부터 작년까지 65년 동안 연평균 7.2%라고 하는 경제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199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이 성장론을 전공한 교수인데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월드뱅크에서도 이코노믹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그때 93년도에 월드뱅크가 보고서를 내면서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어떤 뭐 타이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네 나라가 성장했을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대만과 함께 상당히 큰 농업 부분을 같이 있으면서도 싱가포르나 홍콩은 도시지만 상당히 큰 농업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남미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그래도 적은 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코노믹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국토 면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8번째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이 경제 지도를 그려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국토 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320배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인데 그 아프리카 대륙의 53개국 8억 인구가 생산하는 GDP는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GDP보다 작습니다. 러시아 같은 과거에 큰 나라가 생산하는 GDP가 한국의 GDP와 거의 같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러시아 GDP가 더 커지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 GDP가 더 커집니다. 한국은 이렇게 경제 지도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큰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처럼 과거에 철랄한 경제 성장했던 경험이 있어서 독일과 같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아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건 20세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정도로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논하지 않고는 20세기 경제 발전사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발전은 매우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칭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 경제 성장을 폄하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다. 이런 평가를 저는 대통령도 내렸었고요. 이 한국 경제의 지금의 모습을 빈부격차가 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돼서 수도권에 인구가 다 몰려있고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보는 사람들은 과거 조선시대는 굉장히 미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시대가 잘 나갔던 나라인데 일제시대 때문에 일제 나라를 뺏겨서 모든 잘못은 이제 일본의 나라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일제는 수탈과 저항이 일관된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일제시대가 35년이라 그래 36년이라 그러지만 189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조선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40년이라고 봤을 때 그 40년 가운데 37년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한 7, 8년 기간 이때는 전시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탈이 굉장히 많았죠. 창씨 개명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기와 이 조선을 일본에 경제적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발전을 꾀했던 시기 이 시기는 굉장히 다른 시기인데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제가 너무 이 시간을 앞에서 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시 15분까지 맞춰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평가가 더 맞느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분명히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리적으로 음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이게 지리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 우수해서 그렇다. 또 이 경제학자들 중에는 거센크로이나 암스텔 같은 사람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빌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온갖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 내릴 것은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사실 민족이 우수해서 그렇다 이런 거는 요새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를 못 살았냐 이렇게 얘기할 말이 없고요. 또 왜 북한하고 남한하고 민족이 똑같은데 역사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동서독을 보나 홍콩과 중국을 보나 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된 나라들이 잘 살았다는 것은 다 기정사실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자 그러면 자본주의 도입한 나라는 다 잘 살았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IT라든지 페루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만 자본주의가 제대로 워킹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좀 예외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 발전했던 나라니까. 아무튼 왜 대한민국은 그런 못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 그리고 내전 또는 전쟁을 골고루 다 해봤는데 왜 오늘 경제적으로 성공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시대에 기여한 바를 저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 지금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일제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일제시대의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분명히 일본은 조선을 이뻐서 발전시키려고 애를 쓴 건 아니죠. 자기네 나라를 편입시켰기 때문에 자기 영토 일부기 때문에 발전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철도도 깔고 온갖 제도도 고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제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남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이중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912년에 조선 민사령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적 자유의 원칙을 세웠다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세웠다든지 또 이 수많은 제도들 또 신분제가 철폐됐다든지 이런 일제시대의 긍정적인 평가들, 긍정적인 역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대에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장기 독재를 했다는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승만 정부 시대에 6.25 전쟁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를 낳은 것은 이승만 정부 시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3년 동안 있었던 짧았던 기간이지만 미분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귀속 재산들을 국유화하지 않고 그거를 민간에 불화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그 기초를 이제 미분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는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농지 개혁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적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은 소유자가 주인인 것인데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발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고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습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의 가장 많은 부가 농토였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차지하는 농민들을 자유농화 시켜주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부 후퇴해서 미국조차도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의 전부 농지 개혁을 하라고 촉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정이 먼저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한 귀속 농지를 다 민간에게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미분정의 가격보다 절반 가격으로 소자리들한테 농지 개혁을 했죠.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6.25 전쟁 때 사실 농민들이 북한을 향해서 총을 들고 싸웠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이 보수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북한군은 자기가 점령한 호남 지역에서 농지 개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승만 정부 때 농지를 분배받은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이 하는 농지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농지 개혁은 소유권을 주지 않고 판매도 못하고 상속도 못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았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벌써 5월 달에 전체 농지의 한 70% 정도가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농지를 빼앗기게 됐을 때 총을 들고 싸울 이유가 생겼던 것이죠.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침공 앞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공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이제 경제개발에 기여한 점인데요. 1995년에 코펜하겐에서 유엔 창립 50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사실 유엔은 1945년에 생겨나서 50년 동안 주로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1995년에 어느 정도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을 하고 정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유엔도 서스테이너블 이코노믹으로서 지속적 경제 발전, 경제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1995년에 이 저개발 국가들이 발전 모델로 선택해야 될 관심 있게 봐야 될 모델 국가가 뭐냐 이걸 연구했는데 거기 압도적 1위가 이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제 개도국들이 따라와야 될 모델로 이제 연구가 됐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출 주도적 성장이다. 사실 그때 당시 공산권이나 중남미국권, 인도 같은 나라들도 다 어떻게 보면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대신에 자기가 수입 대체 산업,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수입하던 것들 이런 거를 수입을 안 하고 대신 생산을 해서 자립경제에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 대체형 산업 전략이 더 각광을 받고 있었던 시대인데
사실 몇몇 나라들이 수출 주도로 나가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 중에 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 수출을 통해서 성장했다. 이건 뭐 오늘날 부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벌 주도적이다. 사실 대만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성장을 한 나라지만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만 같은 나라랑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처음부터 자체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이 대기업을 키워서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중심적 성장이었다. 이게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죠. 과연 대만 모델이 좋으냐, 대한민국 모델이 좋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부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경제를 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했거든요. 사실 대만도 정부가 그렇게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유물인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계획을 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망했는데 오히려 박정희 정부는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계획을 했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특징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쭉 써왔는데 그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박정희 정부가 수출 주도적 성장을 했는데 수출을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자유주의적이냐? 정부가 나서서 뭐 수출 금리, 물가 상승률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수출 금리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것도 시장 경제의 원칙은 위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벌 주도적이다. 이것은 이제 정경유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벌 키우는 우리 정경유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자유주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재벌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선거를 매번 해서 선거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정경유착이라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정치권에서 기업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경유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벌들한테 세계 경쟁 무대에 나가서 경쟁하라 시켰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또 독점 기업을 서로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과정시키고 서로 치열하게 국내적으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을 키우는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을 키우는 건 사실이지만, 경쟁을 시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계속 그 차별화 정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재벌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주 국방을 하려고 했고,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72년에 닉슨 독수리 때문에 미칠 빼고 다 이제 뺀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주 국방을 하려면 중화공업을 해야 되고 중화공업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재벌을 키우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중후장대형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경공업 제품에서 추격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중화공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잘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청와대 그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 씨라든지 오은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는 회고록을 읽어보면 또 우리나라 KBI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정부 주도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을 하고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거다. 왜?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은 그래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견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적 그 요인 때문에 더 기여한 것이 크냐 아니면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한 게 크냐 이걸 계량적으로 증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요인이 더 컸다 이걸 이제 논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 정부 주도를 한 건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부 개입에서 실패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정부가 개입했는데 성공했느냐?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좌승이 지금 박정희 재단 이사장 그분이 얘기한 신북부론이라는 책에 제일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정부가 주도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 경제의 특징인 차별화 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잘하나 경쟁시켜서 잘한 놈이 과실을 따먹는 겁니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파퓰리즘이고 경쟁시켜서 이긴 놈한테 보상해 주는 게 시장인데 그게 차별화 원리인데 박정희 정부는 비록 은행은 국유화해서 자본의 배분도 국가가 할 정도로 정부 주도적이었지만 내 친구한테 맡기고 나한테 돈 갖다 주는 놈한테 맡기고 이런 파퓰리즘적인 독재가 아니라 경쟁시켜서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더 보조물, 더 싼 금리의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적황도 그렇게 색깔을 정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방식이 시장 이자율에 의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어떤 수출 목표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나눠줬기 때문에 자본을 공급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차별화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박정희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이유들,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성공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저절로 된 것도 절대 아니고 당연한 결과도 아니고 상당히 잘할 만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시장 경제의 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인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몇 분? 여기 장소를 내줘야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5분 정도. 5분 정도에 그리고 시간도 못 지키면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월송 선생님인데 저희 한림대학교 설립자는 일송 선생님이십니다. 일송 독서 선생님이신데 평남 용강에서 나셨고 경성의전 하시고 6, 7개 그 병원을 만드셨는데 전부 아주 키토릭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현성경 선생님이나 양호민 선생님을 같이 이렇게 항상 뭐 식사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코멘트를 해야 될지 참 포지셔닝 하는데 어려웠는데요. 김수홍 선생님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 제도가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관료들은 관료가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대기업은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고 다 그런 거죠 세상은. 근데 이제 김학욱 교수님 말씀은 제도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도 부분은 사실은 월드뱅크나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정론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토를 다룰 거는 없고요. 정치학도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저한테. 제가 여분양이라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송 선생의 그 자유론입니다. 자유,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 민주사상,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해서 월성 선생은 당시 제가 보기에는 당시의 그 사조를 정치학계 사조를 거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민주주의에는 요즘 확실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다른 심보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정치학계, 그 예일대 정치학계의 어떤 거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버트 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달이 제시한 게 다원사회, 홀리아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연관관계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가서 그 목록을 한번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나
들어가고요. 이 자유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류의 역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자유 개념하고 이분의 종교적인 그 자유의 투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웰 전쟁,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 세계 혁명 이쪽 부분만 지금 연구가 안 돼 있는데요. 이 세계 혁명이 결국은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전제 혁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여다보면 예정설 같아 보여요. 그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들었고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미국 기원서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학설이 미국 기원서였습니다. 우리나라 학계는 주로 아테나나 그리스 기원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직접 민주주의고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하셨던 분들이 어떤 대중민주주의나 아니면은 뭐 시민이나 토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근원을 그리스에서 가져왔죠. 하지만 이제 월성 선생은 철저하게 미국식 민주주의 얘기하십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어디 분들은 상당히 냉전주의적 사고다라고 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사고라는 게 그 시대를 초월할 수도 있고 그 시대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냉전을 넘어서는 수정주의가 나온 게 7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학설이 틀린 학설이 절대로 아니다. 저희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자유사회하고 중후정치를 분리하십니다. 중후정치라는 용어를 안 쓰시고 서민정치라는 얘기를 쓰시는데요. 올리고 그러신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즘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전에 발제하셨던 이현호 교수님께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법 독립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창록 회장님께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졌는가라는 하버드의 지블레나고 레비스키의 How Democracy Die라는 책에 나옵니다. 거기 그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규범입니다. 이건 법에서도 없는 얘기죠. 그냥 민주적 규범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상호 인내입니다. 적으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제도적 자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법적 권리가 있지만 대통령이 법적 권리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만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자제가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쉬운 책인데요. 좋은 책이고 법학하시는 분들도 정치학책 좀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심포지움은 주로 형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학자들의 논의가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또 논의를 해보니까 아주 새롭고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심포지움도 좀 인터디스플리너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월성 유기천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제가 1971년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유기천 교수님이었는데 그때 그 해에 망명을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망명 간 것도 모르고 휴강이라고 좋아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직접 오랫동안 뵙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들은 저보다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경제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습니다. 사실은 저 아까 59년생들은 제가 대학원 갈 때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참 되돌아보기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토론자의 그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면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그러면 같은 겁니까?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하겠다는 디제이놈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한쪽은 정치적인 개념이고 한쪽은 경제적인 개념이니까 뭐 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서로 보완적이고 사실 그 영국에서 발전할 때는 영국에서는 그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정책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 제도 때문에 발전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가 시장 경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정치적인 개념이고 네. 시장 경제는 경제적인 개념인데 공통점이 자유라는 것이죠. 거기서 공통점을 본 거예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예. 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경제 없이는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도 벗어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반도 방송의 전태수 대표인데요. 지금 경제 체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정부가 돈을 국민들한테 30억, 100이고 500억, 뭐 30억 억지로 줘서 그걸 갖다 쓰지 않으면 돈이 또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석 달이고 넉 달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게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경제가 흘러가는 건지 통제 속에 가는 경제인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뭐 무한히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이 석유에 동동 떠 있는 나라도 무한히 못 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거기서 돈을 벌어오고 그 세금을 내야 그 돈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나눠주는 게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여기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이 내신 돈이 아니고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선생님 후배가 갚습니다. 안 갚습니다. 선생님 그 제자나 자식들이 갚습니다. 그게 양아치 짓이죠. 내가 돈 쓰고 네가 돈 갚아라라는 거는 그게 양아치죠. 그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왜 자식이 물어보는데. 하면 사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양아치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남의 돈, 그건 또 자식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토론이 점점 험악해져서 이것으로 오늘 심부름을 마치겠습니다.